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석사 마치고 한동안 짧게 직장 생활도 해보고 세계 일주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해보다가 공부를 더 하는 게 제 적성에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곤 다시 학교로 돌아왔어요. 오랜만에 공부를 하려다 보니 아무래도 적응하는 게 쉽지만은 않아 적잖이 고생을 하기는 했지만 마지막 논문 심사만 통과하면 꿈에 그리던 박사학위를 딸리만 남아서 기대가 큽니다. 박사학위를 위해 다시 학교로 돌아오기 전 제게도 인생의 중대사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결혼 문제인데요. 한때 가족이 되리라 생각했던 그 사람과 그 집안과의 갈등으로 적지 않은 마음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당신 자식 귀한 만큼 저도 우리 집에선 둘도 없는 귀한 자식이에요. 그런 남의 집 귀한 자식 업신여기며 뒷조사까지 해놓고 그럼 조용히 넘어가실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내가 처음부터 알았으면 그렇게까지 했겠어? 네가 진작 얘기를 해줬으면 내가 그랬겠냐고? 어떻게 그걸 내 탓으로만 돌릴 수가 있니? 그러니까 네가 말 좀 잘 해줬으면 긴 말 필요 없고 본인이 뿌린 씨앗 본인이 알아서 거두세요. 결혼 준비하는 사람들은 흔히 당하기 쉬운 게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 지금까지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 내 부모에게서도 나온다는 점들이라고 하죠. 저도 그렇지만 예비 남편 역시 자기 어머니한테 그런 면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이래서 배우자 하나만 보고 결혼하는 게 참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결혼하는 당사자들이 가장 중요하다곤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배우자 부모님과 저리 갈등이 크면 결혼 생활이 결코 순탄치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렇다고 부모와 인연을 끊는 게 어디 쉬운 일도 아니고요. 당시에는 저도 꽤나 속이 타였습니다. 물론 끝까지 일방적으로 참아주기만 하지는 않았지만 말이에요. 예비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석사 마치고 지도 교수님 소개로 대학원과 연계된 기업에서 보던 업무를 막 정리하고 해외를 떠돌던 시기였습니다. 방학 때 어학연수 다녔던 걸 제외하면 공부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외를 돌아다녀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동안 우물한 개구리로 살다가 모든 선택권이 전적으로 저한테 주어진 것을 제대로 즐긴 것 또한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러니 마음이 붕 떠있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내어주는 것 또한 평소보다 훨씬 쉬운 시기였죠. 남들은 다들 취업이다 진학이다 치열하게 사는 와중에 제가 석사를 마치고 다양한 경험을 하려고 노력한 것은 그동안 제가 제대로 해본 게 공부밖에 없어서였어요. 초, 중, 고 학창 시절은 물론 대학 시절에도 새내기 때 흔히 한다는 자체 휴강 한 번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성격이 무던하고 진득한 편이기도 하지만 저희 부모님이 항상 강조하시는 게 성실함이었거든요.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사회인은 사회인으로서의 본분을 지키는 등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어진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말을 입이 닳도록 하시는 분들이셨습니다. 두 분 모두 저를 세상 그 누구보다 사랑해 주신 분들이시고 제 앞날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어요. 하지만 저런 부분에서는 결코 타협이 없는 분들이십니다. 제가 그런 부모님께 지금까지 반항 한번 해본 적 없었던 건 갈등을 좋아하지 않는 제 천성 탓도 있습니다만 곁에서 지켜본 부모님 역시 부모로서 사회인으로서 늘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며 자랐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되기를 선택하고 너를 낳았으니 네가 자립할 때까지는 우리 부부가 최선을 다해 널 돕는 게 당연하지. 하지만 대학에 진학하기로 한 것은 너 스스로 한 결정이니 너 역시 네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거야. 학생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본분은 당연히 공부겠지? 그리하여 저는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도서관 죽순이가 되었습니다. 요즘이야 워낙 취업이 힘든 세상이니 대학생들도 피땀 흘려가며 공부를 하고 스펙을 쌓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힘든 고3 수험생활 이겨내고 대학 입학한 그 시기만이라도 갓 성인이 된 자유를 누리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저 역시 그런 자유를 누리고 싶다는 생각을 아주 해보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만 대학 합격이 결정되고 부모님과 약속한 것이 있었어요. 집에서 제 대학 등록금과 용돈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거기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너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원은 최선을 다해 해보겠어.
하지만 그만큼 너도 학생으로서 노력을 해야 하지 않겠니? 아무리 자식이라지만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지 않는데 적지 않은 돈을 등록금으로 쓰면 아까운 일이지. 그렇게 부모님이 요구하신 건 매 학기 평균 성적 A를 받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밑으로 떨어지면 용돈과 등록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하셨죠. 사람에 따라서는 저희 부모님이 그래도 자식 일인데 너무 야박하지 않냐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런 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요즘 등록금이 어디 한두 푼도 아니고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비싼 등록금 줘서 학교 보내놨더니 탱자탱자 놀기만 하면 길바닥에 돈을 버리는 기분이 들지 않겠어요? 물론 요즘은 다들 성적 관리를 하는 추세이니 A 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니기에 기준이 좀 높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집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형편의 친구들 중에서는 알바를 하는 와중에도 성적 장학금을 노릴 정도로 빡빡하게 사는 친구들도 제법 있었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저희 부모님이 내거신 조건에 토다는 것도 배부른 소리였죠. 결국은 저 잘 되라고 내거신 조건이기도 하고요. 성적 잘 받아서 좋은 건 결국 저일 테니까요. 그리하여 초, 중고 시절에도 조용히 공부만 열심히 하던 범생이었던 제 생활은 대학에 왔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알바 안 하고 용돈 받았어도 그 성적 맞추려면 별로 시간 여유가 없었어요. 그렇게 휴학 한 번 안 하고 열심히 대학 생활을 했고 곧바로 진학한 대학원 석사과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공부한다고 내도록 용을 쓰기는 했으나 그래도 다른 걱정 안 하고 공부만 하면 됐으니 부모님께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석사과정이 마무리될 쯤 되자 그제야 제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설계할지 심각하게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워낙 스펙 관리를 잘해왔기 때문에 바로 취업을 하든 박사과정을 준비하든 크게 무리는 없었으나 문제는 그 어느 쪽으로도 마음이 확 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항상 제 앞에 주어진 의무와 역할을 수행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저 스스로에 대해 깊게 고민해보는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남들 대학 진학할 때 하는 고민을 머리 다 굵어서 하게 생겼으니 저 나름대로는 걱정도 됐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공부 외에는 아르바이트를 제대로 한번 해보기랬나, 그럴싸한 대외 활동을 해보기랬나, 경험이 부족해도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항상 학점 관리하느라 바빠서 친구들 다 가보는 배낭여행 한번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교수님 추천으로 곧바로 업무에 투입되면서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방황은 청춘의 특권이라고들 하는데 저는 항상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며 똑바로 걸어오기만 했으니 그런 생각이 들만도 했지 싶어요. 물론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제 경우에는 경험하지 못하고 지나온 것들에 대한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프로젝트가 끝난 후 제 인생 최초로 무계획 세계 일주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석사 과정하면서 교수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신 덕에 산하 협력으로 공부와 일을 병행하는 경우가 꽤 많았기에 제법 넉넉하게 자금이 모였습니다. 저희 부모님 성격에 아무런 계획도 없이 떠나는 마당에 그 큰 돈을 이유 없이 턱턱 내어주실 분들도 아닐 뿐더러 저도 이제 나름 사회인인데 그런 걸로 집에 손 벌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부모님 역시 경제적으로 독립한 제가 내린 결정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사실 갑자기 제가 쉬면서 외국으로 떠돌아다니겠다고 하면 반대부터 하실 줄 알았는데 제 생각보다 저에 대한 부모님의 믿음이 없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 품에 가두고 보호해야 할 마냥 어린애가 아닌데 당연히 네 뜻을 존중해줘야지. 단, 선택에는 항상 책임이 따르는 거 잊지 말고. 그러고 보면 대학 졸업 이후 비록 제가 아직 대학원생으로 학생 신분이긴 했지만 저 나름대로 자립이 가능해지자 그때부터는 완전히 독립된 인격체로 저를 존중해 주시던 부모님이셨습니다. 그때부터는 제가 하는 일에 일절 터치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참 쿨한 분들이셨어요. 자식 인생을 본인 인생과 동일시하고 휘두르려고 하는 부모도 많다던데 저희 부모님은 부모 자식 간에도 내 인생과 네 인생 구분이 철저하신 분들이셨어요. 그렇게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그간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로 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여행 목적으로 유럽 대륙 쪽을 돌다가 충동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에까지 흘러들어가게 되었어요. 이렇게 길게 시간을 빼지 않으면 앞으로 아프리카에 가볼 기회는 없겠다는 생각이 드니 주저하는 게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아프리카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아름다웠고 또 제 기대 이상으로 덥고 힘들고 저를 지치게 하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비교하면 치안 역시 여자 혼자 돌아다니기에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마냥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만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접하게 된 게 바로 해외 봉사활동이었어요. 아직 낙후된 지역이 많다 보니 몇 안 되는 도시를 떠나면 도움의 손길을 요하는 사람들이 지천에 널려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다른 소도시로 떠나기 전에 손이라도 빌려줄까 싶어 초보 자원봉사자들이 할 만한 자잘한 소일거리를 돕던 것이 어느덧 본격적으로 두 팔 걷어붙이고 자원봉사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도울 것이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특히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아이들이 많다 보니 눈에 밟혀서 쉽게 그만두기도 힘들더라고요. 제가 봉사하던 곳에 한국 국적의 봉사자들이 많았던 것도 제 발길을 잡았습니다. 여행지에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 한국인들 외에 오랜만에 같은 나라 사람들을 봤더니 반가운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비 남편을 처음 만난 곳 또한 그곳에서였습니다. 그 사람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자원봉사자들 중에서도 가장 수요가 많은 직군이었죠. 아무래도 병원 시설이나 의료진 수가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원봉사자들 중에서 가장 일이 많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의료진 분들이셨어요. 자연히 봉사하는 와중에 그분들 한 번이라도 더 챙기게 되더라고요. 예비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조 선생님, 여기 물 한 컵 다 비우시고 조금만 쉬다가 하세요. 그러다 진짜 탈수와요. 감사합니다, 지희씨. 항상 바쁘신데 저희들까지 챙겨주시고 늘 감사해요. 그렇게 작은 것으로 마음 쓰는 것이 여러 번 오가게 되니 가까워지지 않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특히나 처음부터 봉사 목적으로 봉사단과 함께 입국한 것이 아니라 현지에 여행 왔다가 자원봉사자로 눌러앉은 저 같은 경우가 흔한 건 아니었으니 제게 호기심을 갖기도 쉬웠을 거예요. 그렇게 종일 정신없이 환자들을 돌보다 저녁에 쉬는 시간에 서로 살아온 이야기를 두런두런 나누다 보니 그 사람과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얘기하다 보니 두 사람 간의 공통점도 꽤 많았고요. 저도 지금껏 꽤나 공부하느라 고생을 해왔지만 아무렴 의대생만 하겠습니까? 그 사람 역시 이런 긴 해외 봉사활동 자체가 처음이었어요. 저 여기 나오다고 했을 때 저희 집에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어요. 힘들게 공부해서 의사 됐으니 이제 제 갈 길 가겠지 싶었는데 갑자기 의료봉사단으로 아프리카에 가겠다고 선언을 했으니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죠. 그동안 제가 집에서 큰 소리 한 번 내본 적이 없었거든요. 딱히 사춘기를 험하게 겪은 것도 아니라 조용히 넘어가기도 해서 지금 여기 온 게 제 인생에서는 첫 반항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나이 먹어서 반항이라는 말도 우습긴 하지만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러셨겠죠. 저야 저를 돌아보고자 하는 생각에 떠난 여행이니 반항이라고까지 할 건 아니었지만 그 외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격 역시 저처럼 수더분하고 지금껏 살면서 크게 갈등을 겪지 않은 것 또한 참 잘 맞는다고 생각했고요. 비슷한 성격과 환경에 말도 잘 통하고 거기다 타지에서 동양인들이 함께 고생하면서 쌓은 끈끈한 정은 무시 못할 일이거든요. 한국에서였으면 그렇게 처음 보는 사람과 이성적으로 빨리 가까워지지는 못했을 텐데 그 사람하고는 순식간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먼저 봉사단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도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대학원 진학을 결심하고 귀국하면서 한국에 돌아왔어요. 저희 둘 만남은 그렇게 계속 이어졌습니다. 의사인 그 사람도 많이 바빴지만 저 역시 잠시 학교를 떠나 있다가 다시 공부를 시작하려니 여간 힘들지 않더라고요. 두 사람 모두 바쁘니 연애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내도록 붙어 있을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짬을 내 그 사람이 저를 찾아오면서 나름대로 잘 만났습니다. 사실 예비 남편이 그렇게까지 저한테 지극정성으로 대하고 시간을 빼러 만나러 오지 않았다면 저희 관계가 지속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만큼 많이 바빴으니까요. 저도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이 컸지만 그 사람의 저에 대한 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시작한 계기가 특별한 만큼 감정이 무르익은 상태였어요. 짧은 만남 이후 헤어질 때마다 여지없이 아쉬움을 토로하는 예비 남편이었어요. 이렇게 겨우 시간 내서 보는 게 아니라 결혼해서 같이 살면 매일 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을 텐데. 지희 씨나 저는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집에는 돌아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은근슬쩍 결혼 이야기를 꺼낼 때만 해도 아쉬운 마음에 꺼낸 이야기겠지 했습니다.
아직 저희가 만난 게 3개월도 채 안 되었으니 결혼 이야기가 너무 이르다고 생각했어요. 한창 좋을 때니 그 정도 연애했을 때 남자들이 흔히 하는 얘기 정도로 치부했죠. 게다가 저는 이제 막 박사과정에 들어간 단계 아닙니까? 저 역시 그 사람이 참 좋긴 했지만 당장 결혼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그게 예비 남편이 진지하게 결혼을 고려해서 한 발언인 줄은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간신히 연애 100일을 채운 날 예비 남편으로부터 프로포즈를 받고 제가 얼마나 당황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요즘에는 결혼날 다 잡고 프로포즈 받는 게 보통이라면서요. 제 입장에서는 서프라이즈도 이런 서프라이즈가 없었습니다. 어찌나 당황했던지 대답을 기대하면서 초롱초롱 빛나는 예비 남편 눈동자를 보며 식은땀이 삐질삐질 흘렀어요. 나는 우찬 씨가 정말로 나랑 결혼할 생각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 했다고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아직 우리 만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지희 씨 말대로 우리가 만난 기간은 길지 않지만, 그럼에도 많은 걸 함께 겪으면서 그 쌓은 유대감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생각해요. 처음 만나자고 할 때부터 절대 가볍게 생각하는 마음가짐은 없었고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진지하게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어떻게 거절을 해야 이 사람 심기를 거스르지 않을 수 있을까? 처음에는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당장 결혼할 생각이 없기는 했지만 저 역시 예비 남편이 정말 좋았거든요. 이거 지금 거절했다가는 이대로 이 연애가 끝나는 거 아닌가 생각하니까 섣불리 거절 의사를 표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적어도 계절 한 번씩은 다 겪어봐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결혼인데요. 하지만 저 사람 말 맞다나 내 인생에서 저 사람만큼 특별한 사람이 다시 나타날까 생각하니 도무지 그럴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며칠을 고민에 끙끙 앓자 제 딴에는 티를 안 낸다고 한 건데도 엄마가 곧장 알아차리시더라고요. 역시 엄마는 속이는 건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결국 제가 답답한 마음에 얼마 전 있었던 일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저희 엄마도 놀라시더라고요. 보통 이런 게 정상이죠. 뭐 3개월 만나고 결혼해서 잘 사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열정으로 활활 불타오르는 성정의 사람도 아닌지라 솔직히 그렇게 급하게 결혼하는 게 잘 이해는 안 돼요. 예비 남편 역시 저랑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에 더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항상 신중하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었는데 결혼 문제에 이렇게 저돌적으로 나올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건 짧게 만났다고 꼭 결혼에 대해 경솔하게 생각한다고 할 수는 없지. 그만큼 상대방 입장에서는 너한테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될 테니까. 나를 그렇게 생각해주는 건 고맙지만 솔직히 선뜻 대답을 못하겠어. 왜? 너는 그 사람한테 아직 그만한 확신이 들지 않아? 아니, 나도 그 사람이 지금껏 만난 사람하고는 비교도 안 돼. 애초에 이렇게 급속도로 가까워진 사람도 없기도 했고, 그치만 현실적인 문제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 나 박사과정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럼 그렇게 말을 해. 다른 것도 아니고 결혼 문제인데 상대방 기분 상하게 할 거 생각해서 네 할 말을 못하면 안 되지. 그게 맞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라는 건 참 간단하지가 않은 문제였어요. 그걸 알면서도 거절과 동시에 헤어지게 되지는 않을지 자꾸만 걱정이 되었습니다. 봉사하면서 그리고 짧은 연애 기간 동안 옆에서 지켜보면서 예비 남편이 인간적으로 참 좋은 사람이라는 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결혼 조건을 놓고 생각해봐도 절대 빠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짜 직업 가진 신랑감이야 뭐 언제든 1등 신랑감으로 손꼽히니까요. 근시일 내에 제가 결혼할 생각이 있었다면 마다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건 확신했습니다.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답은 하나였어요. 진심으로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 말고는 수가 없었죠.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조심스럽게 제 의사를 전달했을 때 예비 남편 눈이 실망으로 물드는 걸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의심의 여지 없이 상대는 우찬 씨라고 생각해요. 저한테도 우찬 씨는 소중한 인연이니까요. 하지만 저 귀국해서 박사과정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지금 결혼을 논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연애 기간도 짧았으니 한두 해 더 연애하면서 시기를 맞춰봐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저희들 다 너무 바쁜 사람들이니까 하루라도 빨리 가족이 돼서 좀 더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었으면 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마음이 앞서서 지희 씨를 부담스럽게 만들었나 봐요. 최선을 다해서 서로 감정 상할 일 없게 말하려고 애썼는데 아무리 조건부라고 해도 일단 거절은 거절이니 분위기가 서먹해졌습니다. 무슨 말로 이 분위기를 풀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예비 남편이 먼저 운을 띄웠어요. 실은 저 만나는 사람 있다는 걸 눈치채신 순간부터 저희 어머니께서 지희 씨 한번 데리고 오라고 아주 성하세요. 저는 처음부터 결혼 생각이 있었으니 조만간 양가 부모님 별일 생기지 않을까 싶어 조만간 데리고 가겠다고 얼버무려서 지금까지 어떻게든 무마해왔고요. 그럼 결혼은 천천히 생각해보더라도 저희 어머니부터 만나보지 않을래요? 부담스럽게 짝이 없는 말이었습니다. 청혼도 막 거절한 판국에 미래의 시어머니 되실 분을 만나자니요. 하지만 이미 큰 거절을 한번 해놓고 또다시 거절을 하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결국 그러마하고 수락을 하고 말았어요. 청혼 거절했다면서 그 집에 인사를 간다고? 결혼 이야기 잘 정리하러 다녀온다고 해놓고 예비 시어머니 만나뵐 날을 받아왔다는 말에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하긴 수락도 아니고 거절을 해놓고 곧장 상대의 어머니를 만난다고 하는데 상황이 요상하게 느껴지는 게 당연한 일이겠죠. 제가 그 말을 하면서도 황당했으니 부모님은 오죽하셨겠어요. 어째 상황이 요상하게 돌아간다. 그러게 이러다 우리 딸 자기도 모르는 새에 호로록 시집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딱 인사만 드리고 오는 거야. 제 입으로 말하면서도 자신이 없더라고요. 아까는 예비 남편 표정이 너무 시무룩해서 어머님 만나보자는 제안을 받아들였는데 생각해보니 예비 남편으로서도 참 애매한 상황 아닙니까? 제가 청혼 받아들여서 집에 인사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결혼 좀 천천히 생각해보자고 했는데 자기 어머니 만난 자리에서 어떻게 얘기할 생각인지도 모르겠고요. 하지만 이미 어른한테 찾아뵙겠다고 말씀까지 전한 마당에 쉽게 물을 수도 없고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는 솔직히 좀 그렇다. 그 정도야 자기 모친한테 본인이 충분히 무마하거나 미룰 수 있는 거 아니야? 가서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아버지는 비교적 말씀을 아끼고 계셨지만 엄마 말에 수긍하고 계신다는 건 분명했습니다. 부담감에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기도 전에 두통이 났어요. 어찌되었든 약속한 날짜는 어김없이 다가왔고 예비 남편과 함께 예비 시어머니와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뵌 예비 시어머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을 휘감은 도도한 인상이셨습니다. 아가씨가 우리 우찬이랑 해외 봉사에서 만났다는 사람이구나. 내가 너무 궁금해서 우리 아들을 좀 들볶았어요. 괜찮죠? 네, 그럼요. 그럼 그 자리에서 아니요, 부담스러웠어요.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저 트집 잡히지 않으려고 입에 경련이 오도록 미소를 짓는 와중에 긴장감이 풀리지를 않았습니다. 딱 보기에도 예비 시어머니는 만만치가 않아 보였습니다. 얘가 어릴 때부터 머리가 좋고 성격이 다정해서 크면서 내 속 한 번 썩인 적이 없었어요. 성적이 워낙 잘 나오니 아까운 마음에 의대가라고 했을 때도 군말 없이 따랐고 애가 참 효자거든. 그러니 내가 얘 갑자기 아프리카 가겠다고 했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 거기가 어디 보통 땅이야? 내전도 많고 전염병도 돌고 그런다던데 내가 어찌나 가슴이 철렁하든지. 아프리카도 사람 사는 곳이니 못 갈 것까지야 없지만 예비 시어머니 말 맞다나 지역에 따라서는 위험한 것도 있고 병원도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죠.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다 커서 의사까지 된 아들을 여전히 너무 품 안의 자식처럼 싸고 둔다는 느낌을 지우기는 힘들었지만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 새침한 눈길로 저를 바라보던 예비 시어머니가 제게 물으셨어요. 나는 다 큰 아들 자식 아프리카 내보내기도 쉽지가 않던데 지희 씨 집에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시나 봐요? 딸 자식이면 더더욱 걱정이 될 만도 한데 부모님이 많이 바쁘신가 봐? 저희 부모님이라고 어떻게 걱정이 없으셨겠어요. 저도 우찬 씨랑 비슷하게 자라서 지금까지 제 나름대로는 크게 부모님 속썩이지 않고 저도 우찬 씨랑 비슷하게 자라서 지금까지 제 나름대로는 크게 부모님 속썩이지 않고 자라서 부모님께서도 걱정되는 와중에 저를 많이 믿어주신 것 같아요. 믿기야 나도 우리 우찬이 많이 믿지. 그거랑은 또 별개인 건데.
묘하게 말하는 뉘앙스가 저를 꼭 집에서 내놓은 자식인 것처럼 말한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저희 부모님 변호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 말 중 자식에 대한 믿음을 언급한 게 못마땅한 모양이었습니다. 지인 씨가 평소에 워낙 잘하는 딸이다 보니까 부모님께서도 믿고 보내주신 거겠죠. 본인 어머니가 슬쩍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온다는 걸 눈치챘는지 예비 남편이 자기 딴에는 수습한다고 또 저를 추켜 세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자리에 나오기 전부터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마뜩지 않게 여기는 게 분명해 보였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처음 대화에 물꼬를 트면서부터 저렇게 은근한 시비조로 나올 리가 없었죠. 그래서 결혼은 올해 안으로 할 건가?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럴 시간 뺄 수 있겠어? 박사과정 중이라고 들었는데. 엄마, 그 얘기는 저랑 따로 하셨잖아요. 저는 분명히 최소 향후 1년 동안은 결혼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갑작스럽게 나오는 결혼 이야기에 제 표정이 저도 모르게 굳어졌어요. 그걸 놓치지 않고 예비 시어머니가 물고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가씨가 바로 결혼 안 한다고 우리 애 청혼 거절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솔직히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애가 결혼 얘기까지 꺼냈다는 게 나도 놀랍기는 했는데 그걸 또 거절했다니 그건 그거대로 또 놀랍네. 지금 여기 나온 걸 보면 아예 결혼 생각이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한마디로 제게 해명을 요구하시는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혹시 자기 아들 청혼에 곧장 반색하며 반기지 않아서 미운 털이 박힌 건가 싶었어요. 대답을 잘못했다가는 제대로 눈엣 가시가 되지 않을까 싶어 긴장이 확 들어갔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우천 씨와는 당연히 진지하게 만나고 있어요. 다만 저희가 교제 기간이 아직 길지 않고 저 역시 박사과정 시작한 게 얼마 되지 않아서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우천 씨와 얘기는 잘 끝냈습니다. 결혼하면 우리 애 내조도 해야 하는데 박사까지 하는 게 좀 낭비다 싶기도 하고 솔직히 우리 애가 누구랑 대도 빠지는 애가 아닌데 우리 애도 아니고 아가씨 쪽에서 퇴짜를 놨다니 애 엄마 되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썩 유쾌하지가 않네. 아휴, 엄마 정말 별소리를. 지씨, 저희 엄마가 워낙 저를 아끼셔서 그냥 높아심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무 마음 쓰지 말아요. 가시방석도 이런 가시방석이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불쾌하기 짝이 없었어요. 여자는 결혼하면 하던 일 다 내팽개치고 남편 인생의 모든 걸 다 맞춰가며 살아야 합니까? 을사 아들 가진 엄마이니 아들 부심이 하늘을 찌르는 거야 이해하지 못할 건 아니었지만 저도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해서 주변에서 인정받으며 박사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깡그리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어요. 게다가 아직 결혼이 결정된 것도 아닌데 내조 운운하며 제가 더 배우는 걸 낭비니 어쩌니 하는 건 정말 무례한 발언 아닙니까? 이럴 거면 굳이 뭘 만나자고 해서 불어 사람 속을 긁나요. 거기까지 들으니 저도 더는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른 채 어영부영 그 자리를 끝내고 나오면서도 기분이 영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이 사달을 막지 못한 예비 남편이 제 눈치만 보며 차마 말도 제대로 못 붙였어요. 솔직히 오늘 일은 많이 불쾌하네요. 본인 자식 귀한 만큼 저도 우리 집에서는 세상 둘도 없는 귀한 자식인데 아무리 아들인 우찬 씨가 아깝다고 해도 저한테 그런 태도는 지나쳤다고 생각해요. 미안해요, 지희 씨. 저희 어머니가 밖에서 누구한테 저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닌데 아무래도 당장 결혼한다는 대답을 못 들었다고 하니 어머니 입장에서는 마음이 상하셨던 모양이에요.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그것도 그거지만 여자가 바깥이라는 걸 무시하는 발언도 걱정스러워요. 아직 이런 얘기 꺼내는 건 시기상조긴 하지만 저 결혼한다고 지금껏 제가 고생해서 읽은 것들 아깝게 다 내팽개칠 생각 전혀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이 고생해가면서 박사과정 준비하지도 않을 거고요. 그럼요. 저도 내존이 뭐니 하면서 지희씨 집에 들어앉힐 생각 없어요. 지금까지 본 예비 남편 성정을 생각하면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 모친 되시는 양반이 저렇게 나오니 상황이 마냥 낙관적으로 볼 수가 없더라고요. 더군다나 본인도 여자라는 인간이 저리 꽉 막힌 소리만 하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었고요. 예비 남편이 거듭 사과하며 제 기분을 풀어주려 노력했지만 안타깝게도 별 효과는 없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그날 이후로 별다른 말씀은 안 하셨으나 예비 남편 어머니한테 인사를 드리고 들어와서 며칠을 기분이 저기압인 딸을 보며 눈치를 못 채시는 게 더 이상한 일이었죠. 가뜩이나 예비 남편이 성급하게 결혼을 해서 저를 곤란하게 한 것부터가 별로 마음에 안 드실 텐데요.
모르긴 몰라도 예비 시어머니와도 얘기가 잘 안 된 것 같으니 저희 집에서도 아직 인사조차 오지 않은 예비 남편에 대한 인상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것도 좀 그랬습니다. 한쪽 집 부모 인사를 드렸으면 다른 쪽에도 인사를 드리는 게 균형이 맞는 일이잖아요. 막상 그 사람이 저희 집까지 인사 온다고 하면 제가 부담스럽게는 했겠으나 그렇다고 말 한마디 안 꺼내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꼭 저희 부모님 존재를 무시하는 것 같고. 하여튼 한 가지가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하니 괜히 다른 것도 미워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분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지금 그 학교 근처인데 좀 봤으면 싶네. 지금이요? 약속도 없이 저는 강의도 있는데 결국 어쩔 수 없이 강의도 못 들어가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실내에서 선글라스까지 끼고 팔짱을 끼고는 턱을 빳빳이 쳐들고 있는 시어머니 옆으로 위압적인 덩치의 웬 남자 하나가 정장 차림으로 그 옆에 떡 버티고 서 있었어요. 처음에는 경호원인가 싶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 우찬이랑 결혼할 생각은 있다 이거지? 이제는 아예 대놓고 하대였어요. 누가 봐도 사람을 내리 깔아보면서 무시하는 태도에 기분이 확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예비 남편에 대한 감정이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네, 우찬 씨와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우리 애야 지금껏 공부만 하느라 순진에 빠져서 여자를 몰라도 너무 몰라. 자기가 얼마나 잘난 놈인 줄도 모르고 자기가 의사인데 못해도 똑같은 의사를 만나던가 아니면 집안이라도 빵빵한 여자를 만나던가 그 빌어먹을 해외 봉산이 나발이니 거기 가서 만난 여자라니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저번에도 참 말을 가릴 줄 모르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에 비하면 그때 한 말은 될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놓고 제게 저기를 드러내는 태도에 숨이 턱 막혔어요. 제가 의사는 아니더라도 연구원으로서 제 가치가 이런 취급을 받을 일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애초에 결혼도 당신 아들이 밀어붙인 거지 제가 당신 아들과의 결혼에 목맨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번부터 말씀이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정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애초에 만나시지 않으실 수도 있으셨고 아드님 통해서 나는 이 결혼 성사되길 원치 않는다고 하시면 될 일을 굳이 저를 불러내서 이렇게 모진 말씀 하실 거 없잖아요. 우찬 씨 귀한 아드님인 것만큼 저도 저희 집에서는 귀한 딸 자식이에요. 말씀 함부로 하지 말아주세요. 어디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따박따박 말댔고요.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딸년 교육을 이따위로 시켰는데 그 부모라고 제대로 됐겠어? 애초에 정신머리가 있는 부모라면 딸 자식 혼자 외국으로 돌리는 게 말이 되냐고. 여자가 조신하지 못하게. 다니면서 어떻게 놀고 다녔는지 알게 뭐야? 저도 모자라서 제 부모님 욕에 외국에서 어떻게 놀았느냐니 하는 그 천박한 발언은 또 뭡니까? 이쯤 되니 그냥 저랑 개싸움하려고 불러낸 건가 진짜 제정신인가 싶었어요. 물에도 정도 것이지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쪽이 뭐라고 저희 부모님한테 그런 모욕을 주세요. 당장 사과하세요. 사과? 사과는 내가 받아야지. 순전히 내 아들 꼬여낸 것도 모자라 감히 네 주제에 내 아들 청혼을 거절해? 네가 어디 가서 의사 남편 만날 재주가 있다고?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우찬 씨랑 결혼하는 것도 싫고 제가 우찬 씨 청혼을 거절하는 것도 싫고 뭐 어쩌자는 거예요? 당연히 내 잘난 아들이 널 차야지. 10살짜리만도 못한 소리를 바락바락 내지르는 꼬락서니를 보고 있자니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런 꼴까지 봤는데 저라도 저런 여자 며느리가 되고 싶겠어요. 자기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저한테 굳이 인사까지 시킨 예비 남편에게까지 정이 떨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네요. 아드님 그리 아까우시면 그냥 끼고 사세요. 이게 말버릇하고는 내 아들은 내가 너랑 비교도 안 되는 잘난 여자 찾아서 붙여줄 거야. 이 건방진 거. 내가 너 이대로 곱게 놔둘 것 같아? 김비서, 당장 전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부모란 인간들은 뭐하는 인간들인지 하여튼 걸리는 건 다 싹 철저히 조사해봐. 너 어디 하나라도 걸리면 보자. 미쳤어요? 지금 누구 뒷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옆에 장승처럼 서있던 덩치가 저 여자 집안 비서였던 모양입니다. 예비 남편 아버지가 사업을 한다고 들었으니 회사 비서인지 저 여자 개인 비서인지까지는 모르겠으나 그 인력까지 끌어와서는 저를 겁이라도 줄 요량이었겠죠. 아주 입을 열면 열수록 천박함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나야말로 나한테 이따 이러고는 당신 가만히 둘 줄 알아? 당신이야말로 각오 단단히 해. 제 말에 콧방귀를 끼는 그 여자에게 쏘아붙이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세상에 경우가 없어도 저렇게 경우 없는 인간을 본 적이 없었어요. 부하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 분풀이할 대상은 한 사람뿐이었어요. 지희씨? 당신 어머니 진짜 제정신이에요? 살면서 이런 모욕은 처음이야. 저런 인간인지 알면서도 나한테 소개시킨 거면 우찬씨도 공범인 거고 그걸 몰랐대도 정말 기가 차네요. 나도 그런 사람이랑 가족으로 엮일 생각 추워도 없어요. 결혼이고 뭐고 싹 다 없던 걸로 해요. 그러고는 전화를 확 끊어버렸습니다. 그러고 일주일을 예비 신랑을 만나주지도 전화를 받지도 메시지에 답을 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고작 이 정도로는 성에 차지 않았지만 따지고 보면 예비 남편보다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한껏 퍼부어줘야 이 분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딱 일주일을 채운 후 저는 그 예비 시어머니라는 집에 쳐들어갔습니다. 그 여자가 저를 불러냈을 때 제 비서까지 들러리를 시키며 위압감을 조성했으니 저도 제 지원군과 함께했어요. 바로 제 어머니의 비서였습니다. 야, 너 여기가 어디라고 쳐들어와? 여전히 기세가 등등해서는 눈을 부라리며 제게 위협적으로 소리치는 그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저 우스울 따름이었죠. 제 딴에는 화가 나서 길길이 날뛰느라 제 옆에 있는 사람은 보지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 내가 어디 못 올 때 왔어요? 더럽게 잘난 척 하더니 집이라고는 쥐똥만하게 별로 볼 것도 없네. 뭐야? 이판사판인데 저라고 말 곱게 할 이유는 더 없죠. 지가 날뛰어봤자 제 손바닥 아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저를 후려치기라도 할 기세로 들려드는 그 여자를 어머니 비서가 막아섰습니다. 저희 어머니 비서분도 저 여자 비서 못지않게 강골이시거든요. 단박에 양손이 결박되고 고무나무에 매달린 매미꼴이 된 여자가 버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이거 안 나?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김비서, 이것들 안 내보내고 대체 뭐 하는 거야, 김비서! 제 힘으로 안 되니 제 비서만 목이 터져라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류 봉투를 든 그 여자 비서가 사색이 되어 사장실 안으로 뛰어들어온 건 말이죠. 지금껏 어디서 뭐 하다가 이제야 나타나! 당장 이것들부터 끌어내지 못해? 사모님, 제발 말씀 좀. 이러시면 저희가 정말 곤란해집니다.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저것들 치우라니까! 사모님, 저분 건드리면 진짜 저희 다 죽습니다. 제발 고정하세요. 도대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 여자 비서가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며 저희 쪽을 제대로 올려다보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눈치를 보니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저와 함께 온 남자가 누구인지 진작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 옆에 서 있던 어머니 비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넌 또 뭐야? 정신머리가 없어도 보통 없는 게 아닌 모양이네. 그래도 정 비서님은 알아볼 줄 알았더니만. 한심하다는 듯 혀를 끌끌 차는 제 말에 그제야 그 여자가 어머니 비서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드디어 알아챈 건지 낯빛이 시퍼렇게 질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왜 여기 있어? 아니, 어떻게 저거라? 이제야 알아보시겠어요? 우리 정 비서님? 그 여자에게 결코 낯선 얼굴이 아니었을 겁니다. 당연하죠. 저희 어머님 회사에 거래를 넣으면서 그 작은 회사 사장까지 상대할 급이 아닌 저희 어머니 대신 어머니 직속 비서인 정 비서님과 주로 업무를 봤을 테니까요. 말하자면 저희 어머니 회사가 저 여자 남편 회사의 갑이다 이 말입니다. 보통 회사 대표는 남자들이 많고 그러면 자식도 성이 같을 테니 연상하기 더 쉬울 테지만 저희 엄마랑 제 성은 다르니까요. 제가 엄마 회사 행사에 참여한 적도 거의 없었으니 더더욱 연결시키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앞서 말했듯 저희 부모님 모두 이런 쪽으로는 냉정할 정도로 쿨한 분이셔서 본인 인생은 본인 인생이고 자식 인생은 자식 인생인 분들이시니까요. 굳이 회사 물려받을 생각도 없는 딸내미 억지로 회사 행사에 동원시키는 일도 없으셨거든요. 하지만 그건 그거고 하나뿐인 딸이 웬 막대먹은 여자에게 온갖 모욕을 당하고 돌아왔다는데 그걸 참고 넘길 저희 엄마가 아니셨어요. 그것도 충분히 대체할 것이 넘쳐나는 고만고만한 하청업체라면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뵙게 되네요. 이건 저희 대표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제 정체에 경악한 그 여자가 입도 못 다물고 서 있었어요.
어머니 비서가 그 여자 비서에게 서류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여자 비서가 헐레벌떡 열어본 봉투에는 계약 파기를 알리는 서류가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더는 저 집 회사와 거래할 일이 없다는 뜻이었죠. 사모님, 그러니까 제발 자중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그 여자 비서가 전화를 붙들고 황급히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이 비상사태를 얼른 회사 사장에게 전해야 하니 발등에 불이 떨어졌겠죠. 이윽 후 유일한 제 편인 비서도 사라지고 그 여자가 손을 벌벌 떨며 떨어진 서류를 주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몇 번이고 서류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100번은 읽어봐야 내용은 똑같을 텐데 뭘 미련을 떨고 있어요. 내 뒷좌서 한다고 아주 길길이 놔뛰길래 난 진작 알아내고 나한테 내 발로 기어올 줄 알았더니 회사가 코딱지만 해서 그런가 정보력도 참 형편없네. 상황 파악했으면 가서 당신 남편한테 원망 들을 마음의 준비나 해요. 당신 남편 회사 폭탄 맞은 건 다 당신 때문이니까. 멍청하게 서있던 여자가 신나게 비꼬는 제 말에 퍼뜩 정신이 들었는지 갑자기 제 앞에 철퍼덕 주저앉았습니다. 그대로 양손으로 제 다리를 붙들려고 드는 걸 곧바로 어머니 비서가 제지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남편 회사는 안 돼. 그게 어떤 회사인데. 우리 집 밥줄인데 그걸 이렇게 끊는 법이 어딨어. 뭐 대단한 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나의 집 귀한 자식 짓밟는 건 되고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는 건 왜 안 돼? 덩치까지 끌고 나와서 약하고 만만해 보이는 여자 위협하는 비열한 짓거리 했으면 당신도 되돌려 받아야지. 안 그래? 제 천박한 짓거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초래한 작금의 사태에 돌아버릴 지경인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바닥에 붙은 그 여자가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고 두 손을 모으고 파리처럼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아가씨, 내가 사람을 몰라봐도 한참 잘못 보고 내가 이렇게 빌게. 제발 우리 애아빠 회사는 건들지 말아요. 잘못은 나 혼자 했잖아. 내가 시키는 건 다 할 테니까 제발. 집어치워. 그러는 나는 뭘 잘못해서 당신 같은 천박한 여자한테 그 소문을 겪게 만들었어. 우리 부모님은 뭘 잘못했다고 그 모욕을 들어야 했는데 내가 당신 때문에 겨우 그 당신 잘난 아들 때문에 이 꼴을 겪었는데 나라고 사정 봐줄 이유 없지. 다른 사람 함부로 휘두르려고 한댔까 똑똑히 한번 치러봐. 그리고는 그 여자가 바닥을 기든 엎드려 읍소를 하든 신경도 쓰지 않고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한참 멀어질 때까지 세상이 떠나가라 우는 그 여자 꼴을 보아도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다른 사람 무시하고 업심여겨 못됨 심보가 다시금 생각나 일말의 동정심조차 들지 않았어요. 계약 파기는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얼마 남지 않은 계약 기간을 더는 연장하지 않겠다는 게 맞겠네요. 그러니 크게 법적으로 문제될 것도 없었습니다. 그 집안 꼴은 아주 쑥대밭이 되었어요. 회사야 영문도 모르고 갑자기 폭탄을 맞았으니 갑작스러운 손실을 수습하느라 뿌리가 뽑힐 지경이 되었습니다. 뒤늦게 이 모든 사태가 제 아내의 추악한 만행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안 예비 남편의 아버지가 온 가족을 대동하고 저희 집 앞으로 몰려와 석고대죄를 했으나 거래가 재개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비 남편과는 딱 한 번 다시 만나 모든 관계를 정리했어요. 마지막으로 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눈에 띄게 수척해진 걸 보니 마음이 좋지 않았으나 그 역시 이 모든 일에서 무결하다고 보기는 어려웠어요. 그래도 경우가 없는 사람은 아닌지라 제가 자기 모친에게 어떤 수모를 당했는지 전말을 전부 알고 난 후에는 차마 저희 집에 선처를 바라지도 못하더라고요. 내가 처신 잘했다면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굴지는 못하셨을 텐데 제가 좋다고 결혼 이야기까지 꺼내놓고 이런 일까지 당하게 만들어서 정말 미안합니다. 이제 다시는 지희씨 불편하게 하는 일 없을 거예요. 정말 미안해요. 그래도 천성은 선한 사람이고 좋은 점이 많은 사람이니 저 사람만큼은 잘 살았으면 싶었습니다. 저런 모친 만난 건 저 사람한테도 안타까운 일이죠. 비록 그것까지 함께 짊어질 만큼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깊지는 않았던 것 같지만 말이에요. 그 전 예비 시어머니라는 여자가 이혼 소송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어머니 비서 통해 전해 듣게 되었어요. 전 예비 남편 아버지 회사가 입은 타격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보통 애정이 아니고서야 그걸 넘기고 같이 살긴 힘들었을 겁니다. 예전에 전 예비 남편으로부터 친정 형편이 하도 안 좋아서 지금 사모님 소리 듣고 사는 걸 자랑으로 여기고 산다는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사모님 소리는 듣기 글렀으니 하나 남은 유일한 자부심인 의사 아들한테 더 집착하려나. 모를 일이죠. 비록 그 의사 아들도 더는 살가운 효자 아들이 아닐 것 같기는 하지만요. 그렇게 크게 마음에도 없던 결혼 문제로 한참 속을 들쑤시다 비로소 정리가 되었습니다. 얼마간 속이 시끄럽긴 했으나 박사 논문 준비하는 일이 보통 힘든 게 아니라 저절로 생각이 싹 비워지더라고요. 역시 저는 공부가 체질인 모양입니다. 제가 진정으로 결혼 생각이 들 때가 아니라면 상대방이 밀어붙인다고 끌려갈 일이 아니라는 걸 이보다 더 확실하게 학습할 수는 없었겠죠. 자기 인생의 중심은 자기 스스로여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결혼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 혹시 상대방에게 끌려다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한 번쯤 자기 자신만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쪼록 다들 최선의 선택을 하셔서 행복한 결혼 생활 하시길 바랄게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서울에 사는 30대 중반, 아니 이제 다시 초반이 된 여성입니다. 원래 나이를 먹을수록 눈물이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와는 별개로 감수성과 포옹력은 더 짙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 툭하면 서글프고 별일도 아닌데 마음 아파하고 내일도 아닌 일에 쉽게 이입하고 저는 요즘 특히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감정적으로 크게 공감하곤 해요. 세상은 넓고 사연은 다양하니 이렇게 방구석에 누워있어도 갖가지 삶을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듣기만 해도 참 화나고 어이없거나 가슴 아픈 일들이 많더라고요. 사연자들의 세세한 묘사를 들으면 제가 마치 그곳에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덩달아 함께 붕괴하곤 합니다. 그게 바로 이 채널을 찾는 이유죠. 감정적으로 너무 동화되면 힘들 때도 있지만 마지막에 시원히 해결되는 모습을 볼 때면 그만큼 해소감도 크거든요. 늘 그런 이유로 자주 찾아 듣곤 했는데 반대로 이번엔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네요. 다른 누군가 날 이해해줄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꽁꽁 감춰둔 이야기지만 저처럼 정서를 깊게 공유해줄 수 있는 분이 계시길 바라며 이렇게 시작해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저의 결혼부터였어요. 시월드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시집살이를 요즘 말로 바꾼 건데 제가 이 시월드를 잘못 만나면서 모든 게 꼬여버렸거든요. 그 잘못된 만남의 주인공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저희 손윗동서들이었습니다. 아주 지독한 두 명의 동서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제 과거에 대한 것부터 거슬러 올라가야겠네요. 저는 타고난 운이 좋아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에게 참 감사한 일이죠. 아빠는 자수성가에서 중소기업 사장으로 계셨고 엄마는 피아노 학원 원장으로 일하셨고 저는 금지옥엽 자란 외동딸이었습니다. 부족함 없이 크면서 갖고 싶은 건 갖고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자랐어요. 어렸을 땐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커가면서 다른 사람과의 환경 차이를 느끼고 선택의 폭을 실감하면서 제가 누리는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한 일이란 걸 알게 됐죠. 그렇게 나이가 들고 조금씩 철이 들 무렵 영원할 것 같던 행복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크게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암이었습니다. 제가 유치원 때 엄마가 암에 처음 걸리셨는데 그때 완치되던 암이 다시 재발된 거였어요. 처음엔 초기였던 암이 이제는 말기에 가까워져 엄마의 생명을 서서히 갉아먹어 갔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금술이 좋은 편이셨던지라 엄마가 아프고 나면서부터 아빠까지 몸이 점점 안 좋아지셨어요. 전 대학을 휴학하고서 입원한 엄마 옆을 매일 지켰는데 아빠는 일 때문에 병원을 자주 올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아빠는 그게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솔직히라도 더 곁에 있고 싶은데 그럴 수 없으니까 퇴근 후 바로 병원으로 오고 새벽까지 있다가 집에 들려 다시 회사로 출근하고 이 패턴으로 8개월 넘게 보내셨죠. 그러면서 아빠는 살이 15kg 이상 빠졌고 머리도 어느새 흰머리로 가득 찰 정도였어요. 항상 말끔해 보이던 아빠가 이제는 마치 일상을 포기한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물론 엄마의 모습에는 비할 수 없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서 엄마는 눈에 띄게 양상해지고 파리해져 갔거든요. 정말 말 그대로 목숨이 깎여가는 걸 육안으로 확인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가 걱정할까봐 눈물이 날 때면 화장실로 도망쳐서 엉엉 울고 다시 병실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분주히 왔다 갔다 하는데도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살기 위해 안간힘 써서 버티는데 사실 아빠랑 저는 알고 있던 것 같아요. 엄마에게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걸요. 나중에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엄마에게 사랑한다는 표현도 더 많이 더 자주 하게 되었고 사진과 영상도 함께 많이 찍고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어요. 평소에 좀 많이 해둘 걸 싶기도 했죠. 엄마가 건강할 때 찍은 사진보다 아플 때 찍은 사진이 더 많은 것 같아서 그게 좀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흐르고 엄마는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엄마가 남긴 유언을 저는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게 됐어요. 살아가며 마주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그들이 내밀어준 손을 잡으며 나아가라는 말이었죠. 언제나 남들에게 묵묵히 베풀며 살아가던 엄마다운 마지막 유언이었죠. 평소 엄마는 남에게 베풀면 그보다 더 큰 복을 돌려받을 거라는 신념을 갖고 사셨거든요. 제가 꼭 그렇게 하겠다고 하자 엄마는 죽음 앞에서도 천사 같은 미소를 보이며 사랑한다는 말을 간신히 내뱉고선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아빠는 엄마의 죽음 후 더 이상 그 집에서 살기 싫어하셨어요. 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에 들어오셨지만 엄마와 함께 쓰던 안방에는 가지 않고 서재에 들어가서 주무셨죠. 엄마가 떠나고 3개월간은 울지도 않고 슬픈 내색도 하지 않으셨는데 어느 날 엄마가 쓰던 앞치마를 발견하고선 식탁 앞에서 펑펑 눈물을 쏟아내셨어요. 그 모습을 본 저도 통곡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처음으로 아빠한테 이사 가자고 이곳을 떠나자고 말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집은 엄마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으로 똘똘 뭉쳐 있어서 떠나면 안 될 것 같은 책임감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책임감 때문에 아빠와 제 감정에 발이 묶여있는 느낌이었어요. 대놓고 슬퍼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외면하기도 힘든. 그런데 아빠가 우는 모습을 보니 이젠 한계인 것 같아서 그런 생각을 떨쳐내고 떠나자 한 거였습니다. 거절할 줄 알았던 아빠는 뜻밖에도 알겠다고 답하셨어요. 아마 아빠도 똑같이 한계였던 것 같아요. 어디로 갈지 내내 생각해 보았는데 아빠는 제게 조심스럽게 귀농을 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텃밭을 키우고 반려동물과 지내며 검소하고 조용히 살고 싶다고 하셨죠. 원래 할아버지도 농사를 짓다가 서울에서 공장 일을 시작하셨고 아빠가 그 뒤로 일을 물려받아서 지금의 자리까지 오르셨던 거거든요. 아빠에게 시골은 그렇게 먼 곳이 아니었던 거죠. 아빠는 결국 회사를 다른 이에게 넘기셨고 모든 걸 훌훌 털어버리고서 시골로 내려가셨습니다. 그 마을은 할아버지의 고향이었고 인구가 30가구도 안 되는 작은 동네였어요. 집은 방 2개가 있는 생각보다 큰 집이었는데 아무래도 깨끗하고 세련된 곳과는 거리가 먼 정감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지만 둘이 살기엔 적당한 곳이었으니 더 바랄 게 없었죠. 게다가 집 앞엔 커다란 마당도 있으니 채소도 심을 수 있고 아침마다 짧은 산책하기도 좋아서 여러모로 만족스럽더라고요. 아빠는 서울 생활을 정리한 돈만으로도 평생은 먹고 살 수 있다며 더는 아등바등 살기보다 여유를 갖고 천천히 세상을 둘러보며 살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 생각과 딱 맞는 환경이었어요. 저도 대학 근처에 월세방을 얻고서 학교를 초고속으로 졸업한 뒤 아빠를 따라 시골로 내려갔어요. 당장은 취업보다 아빠 곁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를 시작으로 아빠와 한적한 시골 동네에서 지내게 되었고 그게 어느덧 3년이나 되었죠. 그 몇 년의 시간이 제겐 가장 뜻깊은 시기였어요.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며 삶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는 재고의 시간이었거든요.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뚜렷하게 무언가를 이룬 건 아니지만 살아가는데 자양분이 될 수 있는 경험을 많이 했죠. 3년간 책을 300권 넘게 읽었고 명상과 요가, 등산과 밭일을 하면서 건강을 돌보았죠. 매일 길고 짧은 일기를 썼고 각종 시나리오와 시, 소설도 몇십 편 썼어요. 여름에는 근처 계곡을 가거나 아빠의 밭일을 돕고 겨울에는 종일 마당과 걸어 올라오는 하나뿐인 길에 눈을 치우고 방 안에서 이불을 꽁꽁 덮은 채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곤 했죠. 지루할 것만 같았던 시골에서의 삶은 오히려 저를 천천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아빠와도 많은 대화를 하며 부녀 사이 오해와 마음의 짐을 없애고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아빠는 엄마가 떠난 슬픔을 많이 이겨내신 듯했고 전보다 훨씬 밝아지셨고요. 동네 주민들과 어울려 여행도 가실 정도였죠. 그게 전부 다 제 덕분이라던 아빠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렇지만 처음 아빠 곁에서 지내게 될 때부터 아빠는 몇 번이나 제게 마을을 떠날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든 뒷받침해줄 여력은 충분하니 이제 당신의 곁을 떠나 취업도 하고 원하는 일을 하라고요.
그렇지만 당시에 저는 아직 엄마에 대한 생각을 떨치고 홀로 설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게다가 제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원래는 아빠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서 경영학과를 전공했거든요. 그런데 정신없이 흘러가는 삶과 멀어지다 보니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일이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냥 의뢰 그러하듯이 아빠의 일을 이어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갖게 된 꿈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다시 저를 돌아보며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고민해 보았는데 문득 제가 어릴 적 작가를 꿈꿨다는 게 다시금 생각나더라고요. 글 쓰는 걸 좋아해서 카페 사이트를 만들어서 업로드하고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그랬었거든요. 친구들이 좋아하는 반응을 볼 때마다 뿌듯해하면서 나중에 꼭 성공한 드라마 작가가 되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어느새 희미해진 그 꿈이 시골에서의 삶을 기점으로 다시 점점 커지더라고요. 소설 작가가 돼서 내 삶을 어루만지고 위로해줄 수 있는 글, 그 감동이 전해져 누군가의 하루에도 변화를 줄 수 있는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가 아빠와 귀농을 한 지 1년차 되던 해의 결심이었죠. 저는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해 여러 공모에 도전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룰 수 없을 정도의 헛된 꿈은 아니었던지 몇 년 후엔 공모도 당선되고 출판사로부터 연락을 받는 등 재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미래가 보장된 뚜렷한 기회가 생긴 뒤에야 저는 아빠의 곁을 떠나 다시 서울로 거처를 옮기게 됐어요. 그때 처음 작가를 하고 싶다고 아빠한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빠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제가 틈틈이 책을 읽고 글을 쓰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작가의 길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셨대요. 사실 원래 아빠라면 어림도 없다고 하셨을 텐데 말이에요. 일에 대한 면에서 좀 고지식한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아빠는 제가 성장했던 것처럼 신념과 가치관이 바뀌게 된 듯 했습니다. 진정으로 제가 원하는 일이라면 그 무엇이든 상관없다는 말에 저도 더욱더 제 꿈에 확신을 갖고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 뒤로 저는 지금까지 글 쓰는 일을 하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쓰고 말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글을 쓰면서 가장 좋은 건 제 마음을 더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단순히 담아두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글로 표출함으로써 조금씩 마음의 여백을 채워나갈 수 있게 됐거든요. 제가 이렇게 변화한 모습을 보며 아빠도 참 많이 좋아하셨죠. 어느새 제가 20대 후반이 됐을 즈음 오랜만에 시골집으로 내려가 아빠와 식사를 하던 때였어요. 오랜만에 아빠가 좋아하는 감자국을 만들고 있는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소영아, 너도 이제 30이 가까워졌고 일도 그만큼 안정됐으면 이제 평생 함께할 사람을 찾아보는 건 어떠니? 마음 맞는 사람을 찾는다고 곧바로 찾아지는 것도 아니다만 지금의 넌 그쪽으로는 마음을 아예 열지 않는 것 같아서 너무 닫아놓거나 막아두지 말라는 이야기야. 누군가 너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요즘 같은 세상에 결혼이 꼭 필요하겠냐마는 네 곁에서 함께 달려주고 땀을 닦아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사람은 꼭 필요해. 아빠도 네 엄마가 있어서 가능했던 일들이 많거든. 소영이 너도 그런 반려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아빠가 처음으로 꺼낸 이야기에 당황했지만 이내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아빠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지는 대충 알고 있었어요. 제가 다른 또래들처럼 사랑도 해보고 연애도 해보면서 보통의 삶을 살게 바라셨던 거겠죠. 아빠는 엄마를 만난 게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했으니 삶 속에서 사랑이란 가치가 중요하다는 걸 저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뜻으로요. 그 당부를 들으니 저도 누군가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그제야 슬며시 들더군요. 그때 곧바로 떠오른 한 사람이 있었어요. 대학 초반에 저에게 고백했던 과 선배가 있었거든요. 사실 과 내에선 인성도 성격도 다 좋다고 소문이 자자했던 사람이었고 실제로 만났을 때도 정말 좋은 사람이란 걸 단박에 알 수 있었어요. 다정하고 배려심 깊고 세상을 아름답게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다들 그 선배가 연애하며 정말 잘해줄 것 같다고 임모와 칭찬했는데 뜻밖에도 학기가 끝날 무렵 친한 후배 사이 정도였던 저에게 고백을 해온 겁니다. 그간 곁에서 지켜보았는데 저와 함께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요. 그런데 당시 엄마가 투병 중일 때라 전 누군가를 만날 여유가 없었어요. 사실 저 또한 선배에 대한 마음이 있었지만 거절해야 하는 상황이니 그걸 말할 수 없었죠. 엄마가 돌아가신 후엔 학원매만 열중해서 조기 졸업을 했고 그 후엔 또 바로 아빠를 따라 시골로 내려갔으니 만날 틈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7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그 선배가 문득 생각이 나서 처음으로 먼저 연락을 해봤습니다.
사실 저도 당시 무슨 용기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선배와 알고 지낸 건 고작 1년 반 정도의 시간이었고 그 뒤로 7년이란 긴 시간이 지났는데 말이에요. 저에게 화가 난 상태거나 아예 깨끗이 잊은 상태거나 누군가 옆에 있는 갖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도 그런 걸 하나도 고려하지 않은 채 연락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내심 거절당할 줄 알고 있었던 저의 안부에 선배는 응해주었고 우리는 그렇게 아주 오랜만에 만나게 됐어요. 오랜만인데도 선배는 어색해하지 않고 웃으며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선배는 취직해서 일반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제가 사는 지역 근처에서 살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이런저런 안부를 주고받다가 선배가 단도직입적으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연락을 해온 이유가 뭐냐고요. 사실 애들러 말할까 하다가 그냥 솔직히 말했습니다. 저에게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이제 여유가 생기고 나서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이 선배였다고요. 그러자 돌고 돌아왔지만 이제라도 연락줘서 고맙다며 고작 1년 조금 넘게 안 사람인데도 그간 많이 생각났다고 하더군요. 참 신기했어요. 나만을 기다린 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 긴 시간 동안 저를 잊지 않았고 마침 선배에게 애인이 없었고 우리 둘이 이렇게 만나게 된 게 전부 다 신기할 따름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엄마가 저에게 좋은 사람을 보내준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아빠의 걱정을 덜어주고 제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요. 그렇게 우리는 기적처럼 다시 만나 연애를 시작하였고 이내 결혼까지 골인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된 그 사람과 종종 그날을 다시 떠올려요. 남편은 저에게 처음 거절당했을 때 살면서 가장 큰 시련으로 느껴졌고 꽤 오랫동안 힘들어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20대 초반이었으니 시기적으로 더 힘든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저에 대한 마음이 생각보다 깊었었나 봐요. 그래도 이렇게 다시 만난 걸 보니 무의미한 시간은 아니었네요. 어쨌든 결혼까지는 굉장히 순탄한 흐름이었습니다. 시부모님도 굉장히 친절하시고 저희의 선택을 존중해 터치를 적게 하는 편이셨어요. 아빠도 남편이 될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셨고요. 다만 남편이 형제가 좀 많거든요. 무려 4형제예요. 요즘 같은 때에 이렇게 형제가 많은 사람은 보기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남편은 위로 형이 2명이 있었고 막내 여동생은 해외에서 유학 중이어서 저도 결혼식 때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남편은 형제가 많아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형들이랑 특히 우애가 좋았대요. 큰형은 남자답고 위계질서를 중요시 여기는 마초 같은 성격이지만 동생들을 끔찍히 아껴주는 편이라 하고요. 작은 형은 큰형보다 유순하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편으로 늘 관계를 중재하고 이어주는 역할이었다고 해요. 남편은 형들을 잘 따르고 애교를 부리는 막내처럼 자랐고요. 형들은 이미 결혼을 해서 분가했는데 두 형제 사이가 워낙 좋아서 그런지 집도 가까워서 자주 모인다 하더라고요. 신기한 건 손윗동서 둘의 사이가 좋아서 정말 친구처럼 자주 만나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보면서 어울려 지낸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동서지간으로 맺어진 연인데 그렇게 따로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는 게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남편도 제가 두 사람과 함께 어울려 잘 지내기를 바라는 듯 했습니다. 형들, 형수들, 그리고 우리 둘이 모여 6명이 같이 여행을 가는 걸 매번 이야기해왔다면서요. 전 외동으로 크기도 했고 외향적으로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편은 아니어서 좀 부담되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사랑 넘치는 가정을 꾸리는 게 제가 늘 바라던 소망이라 노력해보겠다고 했죠. 결혼식을 앞둔 지 3달 전 그렇게 처음으로 남편의 형제들, 그러니까 아주버님들과 동서들을 만나는 날이 왔어요. 마침 그날은 아주버님의 생신이었고 새로 시작한 사업을 축하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였습니다. 시부모님은 따로 뵈었지만 형제들을 보는 건 처음이라 떨렸어요. 어른들이 아닌 또래들이라 더 긴장하기도 했죠. 약속한 날이 되고 모임 장소가 아주버님 댁이라 이것저것 과일과 디저트를 준비해 갔습니다. 다들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아주버님들은 남편 말대로 호탕하셨고 유쾌했습니다. 동서들도 처음에는 살짝 낯을 가리는가 싶더니 이내 말도 먼저 걸어주고 살갑게 챙겨주시더라고요. 긴장이 곧 풀려서 저도 조금씩 먼저 말을 꺼내고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어요. 듣기로 동서들은 강남 출신에 태어난 곳이 비슷해서 가까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 댁도 강남 쪽이라 다들 그쪽 지리에 익숙해 대화 주제도 점점 그들의 관심사로 옮겨졌습니다. 강남 집값, 땅값, 새로 생긴 상권과 관련 정책, 아이들 교육시설 등등 서울로 다시 온 지 얼마 안 됐고 지역에 크게 관심이 없던 저는 주제를 따라가지 못하고 듣고만 있었죠. 시댁도 가족들은 강남에 살고 있는 걸 큰 자부심으로 여기고 그쪽 메리트에 대해서 고민과 생각이 많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울의 핵심인데 왜 이렇게 지원이 적냐. 인프라가 더 커져야 한다. 강남 아이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건데 교육적으로 더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시설이 마련돼야 한다. 같은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왠지 신기하더라고요. 강남 엄마들이 이런 건가 싶기도 하고 사실 좀 선민의식 같잖아요. 강남에서 태어난 것 자체로 선택받은 거라 생각하고 나머지 지역과 사람들이 자신들이 아래에 있어야 한다고 당연히 생각하는 것 같아서요. 굳이 따지고 보면 동서들이 강남에 태어난 것 말고는 그다지 우리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거든요. 큰 동서는 명문고까지는 나왔지만 대학을 잘못 가서 편입 준비하다 결국 졸업을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 후부터는 회사를 자주 이직하면서 지금은 또 한 번 퇴사한 후 쉬고 있는 기간이라고 했고요. 다니는 회사마다 자기 그릇을 담아낼 수 있는 곳이 아니어서 그만두는 거라 하더군요. 둘째 동서는 명문고 명문대를 나와 그 자부심으로 살아가다가 정작 하고 싶은 일이 마땅히 없어서 지금은 아이들 가르치는 개인 과외로 모든 수입을 벌고 있다고 했어요. 여기까지 다 본인들 입으로 말한 거예요. 자신을 담을 그릇이 못 돼서 너무 작은 일이어서 더 큰 일을 해야 할 사람이어서 라는 이유로 밥 먹듯이 퇴사를 하는 사람과 지금까지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이 모여 매일 부조리한 사회를 꼬집고 나라를 비판하니 사실 좀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더군요. 무엇보다 사회에서 배려받아야 할 약자들은 도태되게 두고 앞서 나가는 이들을 위한 복지 시스템이 있어야 나라가 잘 살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별의별 헛소리를 다 하더라고요. 아주버님들과 남편은 이런 분위기가 익숙한 건지 동서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형제끼리 모여서 스포츠나 회사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동서들 이야기를 듣던 중 저도 모르게 푹 하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작은 웃음소리에 한순간 정적이 찾아왔어요. 너무 작은 소리였는데도 다들 그걸 듣고서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멀리서 다른 이야기를 나누던 아주버님들까지도요. 그건 분명 제 실수가 맞아요. 생각지 못하게 나온 거라 저 또한 많이 당황스러워서 손살을 치며 그냥 혼자 생각하다가 그런 거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러자 첫째 동서가 다시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묻더군요. 소영 씨는 어디서 왔다고 했죠? 부모님은 어디에서 무슨 일 하세요? 갑자기 왜 부모님 직업을 묻는 건지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솔직히 대답했어요. 저는 서울 성북구 쪽에서 살다가 엄마가 돌아가신 뒤 아빠랑 같이 경기도로 귀농했어요. 거기서 3년 좀 넘게 살다가 일 시작하면서 저 혼자 다시 서울로 올라왔고요. 귀농을 했다고요? 그럼 그 깡시골에서 아버지 혼자 지내고 계신 건가? 많이 걱정되겠다. 그런 환경에 나이 든 어른 혼자 두는 게... 왠지 묘하게 웃음기 섞여 깔보는 듯한 말투에 깡시골이란 단어를 쓴 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분위기를 망치고 싶진 않아서 최대한 공손 대답했습니다. 대신 걱정해 주신 거 맞죠? 감사해요. 그렇지만 뭐 애를 혼자 둔 것도 아니고 어른인데 염려될 건 없죠. 그리고 여기나 거기나 다 사람이 사는 곳이고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한데 못 살 게 뭐 있나요? 제 말에 동서들은 우물쭈물하더니 이내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려버렸습니다. 전 당시 잘 넘겼다고 생각했거든요. 비록 작은 실수를 했지만 그쪽에서도 무례하게 나왔으니 서로 잘 참고 좋게 넘어간 거라고요. 남편도 그 사이에 달라진 분위기는 못 느꼈다고 했고요. 그런데 그건 순전히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동서들의 괴롭힘이 시작되었거든요. 그 뒤로 모임이 있으면 동서들은 제가 어색해할 수 있으니 저를 빼고 남편만 오라 하거나 시댁 모임에서 저를 소외시키는 등 교묘하게 어려운 분위기를 조성해 갔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대놓고 물어보기엔 애매한데 기분은 계속 나빠지는 그런 따돌림 분위기. 그걸 저만 느끼는 건지 남편과 시부모님은 아예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남편에게 대놓고 형님들이 자꾸 내 말을 못 들은 체하고 무시한다. 자꾸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한다 라고 말하면 기분 탓이라며 두 사람이 워낙 절친해서 제가 오히려 소외감 드는 거라고 말하더군요. 남편이 다정하긴 하지만 원체 세심한 편은 아닌지라 모르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기분 탓이라고 하기에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이 자꾸만 겹쳐지고 있었거든요. 결혼식 당일 정말 정신없이 준비하고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가족들과 인사를 하는데 저 멀리서 환히 웃으며 다가오는 동서들이 각각 하얀색 재킷과 하얀색 원피스를 입고 있더라고요. 당황해서 어버버 하는데 저에게 다가와 너무 예쁘다는 둥, 드레스가 너무 잘 어울린다는 둥 갖가지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는데 옷은 그냥 신경을 못 쓴 거겠지 하고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웨딩 사진 촬영 때도 재킷을 안 벗고 굳이 바로 제 옆에 찰싹 붙어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더군요. 뭐 그것까지도 그려려니 했어요. 당시엔 차마 고의적인 거라고는 생각 못했거든요. 설마 그렇게 치졸하게 나올까 싶었는데 설마가 진짜더라고요. 혼주석에 인사를 드릴 때 엄마 생각이 나서 제가 눈물을 흘렸거든요. 그런데 시기 끝나고 둘째 동서가 필요한데 굳이 저한테 와서 한 소리를 하더군요. 동서, 이렇게 좋은 날에 이런 소리 안 하고 싶었는데 시골일 때 그렇게 울면 안 되지. 상대편 집안 욕먹이는 거야 그거. 굳이 사연 있는 여자처럼 보이고 싶어? 나 같으면 어떻게든 꾹 참았겠다. 아무리 혼주석이 하나 비었다고 해도 정말로 청승맞아 보여서 나까지 민망했다니까. 생각해보면 둘째 동서가 특히나 저에게 날이 서 있었어요. 항상 큰 동서를 먼저 이끌어 분위기를 조성하는 건 둘째 동서였고 제게 노골적으로 씨가 있는 말을 하는 것도 늘 둘째 동서였죠. 게다가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몸을 사리고 꼭 뒤에서 이렇게 교묘하게 말하는 게 주특기인 걸 보면 뭔가 제 뒤에서 작당 모의를 해왔던 거겠죠. 어쩌면 제가 가장 조심해야 하는 건 둘째 동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조성 얘기까지 나오니 화가 나서 형님에게 한 소리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서 이야기를 엿듣던 아빠가 참으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주변의 눈치를 보고선 간신히 화를 참았죠. 그렇게 손님들을 다 보내고 난 후 저는 아빠와 잠시 앉아 숨을 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아빠가 아까 형님과 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따로 사이가 안 좋은 거냐고요. 그런 건 아니라고 했지만 좀 마음에 걸리긴 한다고 대답했죠. 그러자 아빠가 둘째 동서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전 깜짝 놀라 어떻게 본 사이냐고 물었어요. 알고 보니 아빠 회사에 있던 직원의 딸이라는 겁니다. 아빠를 끔찍이도 따르던 직원 중 한 명이었는데 재직 당시 큰 실수를 해서 회사 자금적으로 손실이 컸을 때도 아빠가 그 금액을 메꿔줘서 그 이후부터 엄청 감사해하면서 따랐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덕분에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정년퇴직까지 할 수 있었으니 아마 그 집 내에서도 아빠의 존재를 잘 알고 있겠죠. 지금까지도 아빠한테 종종 연락을 해오며 명절 때는 선물도 꼬박꼬박 보내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얽힌 채무 문제가 있었음에도 직장 상사와 직원으로 아직도 좋은 연을 유지해오고 있으니 참 대단한 연이라 생각이 들었죠. 아빠도 엄마처럼 늘 주변의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사려 깊은 삶을 살아오신 분이라 이렇게 또 연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 직원분과의 관계가 이어져 오면서 아빠는 직원의 딸인 둘째 동서 결혼식까지 가게 된 거였고 아빠 혼자만 딸의 얼굴을 알고 있던 겁니다. 그러다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많이 놀랍다고 하셨어요. 생각지 못한 이야기에 저도 크게 놀랐습니다. 아빠는 만약 계속 괴롭힌다면 아빠 이름을 대라면서 그럼 바로 알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아빠에게 갚을 돈에 대해서 말하면 앞으론 끽소리도 못할 거라 하셨죠. 적어도 생명의 은인 집안에게 꼼짝 못할 테니까요. 동서는 제 결혼식까지 왔으면서 아빠 이름을 확인도 보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 그 뒤에도 저를 괴롭힌 거겠죠. 이 사실을 알면 둘째 동서가 어떤 말을 할까 궁금했지만 아빠 말처럼 언젠가 저를 위한 호신용으로 쓸 무기로서 두고서 우선은 묵인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후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배려하고 위해주며 행복한 신혼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어르신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가곤 했는데 이젠 남편이 함께 해주면서 일주일 내내 가정 안팎으로 사랑 넘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때마다 아빠를 만나러 시골도 가주고 셋이 여행도 가면서 가깝게 보냈죠. 남편은 아빠가 엄마 때문에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고 귀농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느낄 고독과 적적함,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크게 이해해주면서 항상 먼저 찾아뵙고자 말해주었어요. 저는 그 점이 참 고맙더라고요. 먼저 그렇게 가족을 챙겨주는 게 쉽지 않은 일이란 걸 아니까 그런 남편을 봐서 저도 시댁에 더 잘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연락드리고 찾아뵈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정말로 제가 결혼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동서들 문제로 조금 귀찮고 신경 쓰일 때도 있지만 그건 일부분이니 눈앞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즐거운 한때를 보내던 차에 또 한 번 일이 터졌습니다. 저는 가까운 거리를 자전거로 이동하곤 했거든요. 남편은 자차로 매일 출퇴근을 하고 저는 굳이 돈을 허투루 쓰고 싶지 않아 하니 나갈 일이 있으면 자전거로 이동하는 게 제일 편하고 좋아서요. 제가 사는 쪽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좀 힘든 곳이었고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미팅을 가다가 내리막길 도로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치게 된 겁니다.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크게 다칠 뻔했던 일이었어요. 남편은 너무 놀라서 이제 자전거는 타지 말라고 차를 사거나 택시를 타라고 제게 일렀습니다. 저도 한번 다치고 나니까 자전거를 타는 게 겁나지더라고요. 택시를 타는 건 번거로우니 그냥 이참에 차를 사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다쳐서 차를 사는 건데 경차를 사는 건 뭔가 불안하더라고요. 이왕 사는 거 중고라도 크고 튼튼한 차를 사기로 했습니다. 여태껏 돈 한 번 허투루 쓴 적 없고 꼭 필요한 일에만 아끼지 말고 쓸 땐 쓰자는 주의로 살아왔거든요. 제가 번 것 외에도 아빠가 결혼할 때 보태준 돈도 있으니 좀 큰 돈을 주고서 제 나름대로 튼튼하고 좋은 차를 샀어요. 제가 사용하기에는 사이즈는 좀 컸지만 마음에 쏙 들긴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운전 실력을 늘리려고 가까운 거리도 차로 이동하고 드라이브도 갔어요. 아주 적극적으로 차의 편리함을 만끽하고 있었죠.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지방에 오래 머물 일이 있으셔서 곧 내려가셔야 하는데 그 전에 며느리들에게 맛있는 걸 사주고 싶으시다고 여자들만 모이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하필 태풍이 오던 터라 약속을 취소하시려다 다음번에 다시 나를 잡기는 힘들 것 같아서 차를 타고라도 이동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이 모였어요. 동서들은 기름값이 아깝다며 한 차로 이동하자고 하기에 최근에 제가 차를 샀으니 제 차로 이동하자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약속날 시어머님과 동서 두 분을 모시고 음식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동서가 자꾸만 큰 동서에게 귓속말을 하는 겁니다. 뒷좌석에 앉아서 둘이 수군대는데 왜 이리 신경 쓰이던지 어머님은 제게 운전을 잘한다며 큰 차를 산 게 잘했다고 해주셨어요. 그러자 둘째 동서가 큰 동서를 보며 웃더라고요. 참다 못한 제가 먼저 물어보았어요. 무슨 일 있냐고. 그러자 둘째 동서가 큰 동서에게 눈치를 주더라고요. 그러자 큰 동서가 곤란한 척하며 말하길 아이 동서가 글 쓰는 일 한다고 들었는데 그거로 많이 벌어봤자 얼마나 벌겠어요. 아이 그런데 이렇게 턱하고 큰 차를 샀으니 뭐 우리는 로또라도 당첨됐나 싶은 거죠. 서방님도 부서로 옮겨서 요즘 벌이가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니라던데 동서가 너무 욕심내서 무리한 게 아닌가 싶네요. 여태 모아둔 걸로 했거나 친정에서 도와주셨나 보지. 친정에서 도와주실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있나 싶은데? 또 그 비오는 그 말투, 이번에도 분명 둘째 동서가 시작한 일일 겁니다. 거북해서 뭐라 답하지 않고 있는데 시어머님이 대신 나서주셨어요. 이해를 하든 못하든 남이 관여할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남의 집 벌이랑 살림살에 끼어드는 거 아니다. 너희가 매일 모여서 그런 이야기만 하는 거 아닌데 상황과 때는 지켜서 말해야 하는 거다. 시어머님이 나서서 제 편을 들어주시자 동서들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앞에서 운전하는데도 뒤에서 저를 째려보는 시선이 느껴지더군요. 오히려 저에 대한 미움이 더 커진 것 같았지만 기분은 좋았으니 상관없었어요. 그렇게 식사 자리에서 밥을 먹고 넓은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어머님은 먼저 올라가 계셨고 제가 커피를 주문한 후 가져가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작은 동서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또다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어머님이 편을 들어주니 얼굴이 폈다는 등 시집살이 안 해서 좋겠다는 등 이제 나이 대놓고 꼽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지 않고 물었습니다. 제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자꾸 이렇게 괴롭히시는 거냐고요. 그 대답이 정말 가관이더군요. 우리도 처음엔 잘해주려고 했어. 알지? 관계를 망친 건 너라고. 어디 코딱지만한 시골 바닥에서 온 주제에 자꾸 손윗 사람을 깔보고 우습게 봤잖아. 첫째 언니는 단순한 거 순둥이라서 너 같은 여우의 속셈을 몰라. 내가 말해주면 아 정말 그런가 하고 그제야 반응할 뿐이지. 그게 답답해서 앞으로 내가 대신 좀 교육해주려고 해. 그러니 잠자코 듣기나 하라고. 말대꾸하지 말고. 드라마에서나 보던 양아치 모습 그대로였어요. 황당해서 가만히 쳐다보는데 휙 하고 웃으며 화장실에서 나오던 큰 동서를 데리고 어머님께로 향하더라고요. 세상 살면서 참 별의별 일이 다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참자 부족한 사람에게 손 한 번 더 내밀어준다고 생각하자는 마음으로 화를 다스렸어요. 그리고 커피를 가지고 테이블을 향했죠. 동서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하하호호 웃으며 어머님과 수다를 떨고 있더라고요. 저는 적당히 반응만 해주던 중 둘째 동서가 저희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빠가 정말로 은인처럼 모시는 분이 있거든요. 아빠가 다니던 회사 대표님이셨는데 제 가족이 어려울 때 손 내밀어 주신 분이에요. 그분 아니었으면 빚 때문에 아빠랑 엄마, 저랑 동생 전부 다 흩어져 살 수도 있었고
저도 명문대는커녕 대학도 꿈꾸기 어려웠을 거예요. 전 얼굴도 모르지만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어요. 덕분에 이렇게 잘 커서 좋은 집으로 시집도 올 수 있었으니까요. 어머님과 큰 동서는 둘째 동서의 말에 감명 깊어하며 반응해 주었지만 전 가만히 있었어요. 전 속으로 그게 우리 아빠야 이 자식아 라고 소리쳤지만 입 밖으로는 말하지 않았죠. 말만 들으며 감사히 할 줄 아는 건실한 청년 같은데 사실 속이 베베 꼬인 사람과 싸우는 건 저만 손해니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우린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머님이 화장실에 다녀오시는 동안 저희는 카페 1층 밖에서 쏟아지는 비를 보고 있었죠. 안 그래도 쏟아지는 비에 아빠가 걱정돼서 아침 일찍 통화를 나눴었거든요. 아빠는 집이 고지대에 있어서 다행히 별다른 피해는 없을 것 같다며 저나 다치지 않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도 혼자 계신 아빠가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내일 비가 그치면 바로 찾아뵈어야겠다고 생각하며 비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 저의 이성을 둘째 동서가 말 한마디로 단박에 끊어버렸습니다. 비가 엄청 오네? 이러다 동서 친정집 떠내려가는 거 아니야? 그럼 혼자 남은 아버지가 섭섭해하시겠다. 여기서 우리랑 이렇게 커피나 마실 때가 아니라 시골로 내려가 봐야 할 것 같은데. 뭐 이미 떠내려간 후였을 수도 있고. 그 말을 하며 키득키득 웃는데 저는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둘째 동서의 뺨을 때렸습니다. 엄마는 제게 그러셨죠. 남을 이해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라고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니 더불어 살을 부딪히며 살아가야 한다고요. 하지만 그 말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걸 제 인생에 어느 때나 통용되는 좌우명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렇게 우리 가족의 얼굴에 침을 뱉고 비아냥대는 인간에게는 손을 내밀어 주는 게 아니라 그 손으로 시원하게 일격을 가하는 게 정답이라는 걸요. 제게 뺨을 맞은 둘째 동서는 그대로 날아가 빗속에 주저앉았습니다. 큰 동서가 놀라서 따라가 일으켜 주었죠. 둘째 동서는 있는 대로 열이 받은 듯 일어나 제게 덤벼들었습니다. 동서가 몰랐던 것 같은데 저는 시골에서 몇 년 동안 지내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운동과 밭일을 하면서 체력이 굉장히 좋은 편이었거든요. 글을 쓴다고 해서 힘이 없을 거란 건 편견일 뿐이었죠. 저에게 달려드는 동서의 멱살을 잡고서 저는 다시 뒤로 밀쳐버렸어요. 그리고 당황하는 그 얼굴에 참아왔던 말을 쏟아부었죠. 그동안 인간적으로 대해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 정길준, 이 이름 알죠? 형님이 아까 본인 입으로 술술 말했잖아요. 가족의 은인이라고. 그 은인인 정길준이 바로 우리 친정 아빠라는 거 아직도 몰랐어요? 그간 툭하면 강남, 명문고, 명문대 귀에 딱지가 않게 말하더니 정작 인간답게 사는 걸 모르니 배운 게 다 어디로 갔나 싶네. 그쪽에 멸시하고 모욕한 시골에 사는 우리 아빠한테 전해줄게요. 그쪽 아버지가 말아먹은 재산 도로 다시 받으라고. 그럼 형님이 그 집안에서 어떤 취급을 당할지 눈에 훤하겠다. 그쵸? 뺨 맞은 거 고소해요. 나도 똑같이 사기죄로 그쪽 아버지 고소할 테니까. 그러자 둘째 동서는 생각지도 못했다는 듯 아무 말도 못하다가 이내 상황 파악을 한 듯 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다리를 잡고 늘어지기 시작했죠. 동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실수한 거야. 방금은 난 전혀 몰랐다고. 알았으면 이렇게 안 했지. 내가 실수했네. 크게 실수했어. 한 번만 봐줘. 응? 우리 아빠 지금 그 소식 들으면 뒷목 잡고 쓰러지셔. 사실 난 그냥 형님이 시킨 대로 한 거야. 막내 동서 교육 잘 들여야 한다는 말 듣고 한 거라고. 어머, 얘 좀 봐.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언제 시켰어? 네가 매번 날 살살 꼬드기면서 막내 동서랑 이간질했잖아. 난 그간 정의했으니 못 이기쳐 따라가 준 건데 진짜 웃기네 너. 어느새 둘이 싸우고 있기에 머리가 지끈거려서 보고만 있었습니다. 이윽고 시어머님이 오셨고 저는 어머님만 모시고 차를 타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동서들이 싸우고 있다가 제가 차문을 잠그니까 그 빗속에 따라와서는 문을 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자기들은 어떻게 집에 가냐면서요. 그래서 살짝 창문을 내리고선 형편에 맞지 않는 차 타지 말고 본인들 재량껏 알아서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주 생난리를 치는데 오히려 웃음이 나더라고요. 시어머님은 당황하며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결혼 전에 있었던 일부터 시작해 방금 전 일까지 전부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못난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하다고도 했죠. 잠자코 듣고만 계셨던 시어머님은 저를 이해한다며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을 텐데 이제 화를 푸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해 주셨어요. 마음속에 미움을 갖고 살면 그 사람이 더 힘들어진다고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제 안에는 그가 남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 차서 어쩌면 이런 다툼의 순간이 오길 바랐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못나진 것 같아서 마음에 여유 없이 살아온 것 같아서 지난 시간이 반성되더라고요. 둘째 동서를 용서하든 안 하든 그건 제 자유니까 저에게 선택을 맡기겠다는 어머님의 말에 그날 밤 많이 고민했어요. 둘째 동서는 계속해서 제게 연락을 해오며 사과하는 상황이었고요. 저는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 다음 날 아빠를 찾아뵙고는 그간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고소하는 것보다 차라리 아빠가 그 직원분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만 전해드려도 충분히 잘못을 꾸짖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아빠 생각도 저와 같았고요. 아빠는 곧장 그 직원에게 전화해 둘째 동서와 제 사이에 있던 일에 대해 전하셨죠. 아빠는 제게 고생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하셨지만 저는 오히려 제가 얻은 깨달음에 대해서 말했어요. 살면서 이 정도 교훈을 얻으려면 그만큼의 대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도요. 아빠는 제가 엄마와는 다른 방향으로 그렇지만 성숙한 어른이 된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고 해주셨습니다. 서울로 돌아갔더니 집 앞에 둘째 동서가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무릎 꿇으며 또다시 사과하더라고요. 동서 미안해. 아빠가 사과받고 오라고 안 그럼 날 죽이겠다고 했어. 날 용서한다는 말 한마디만 해주면 안 될까? 제발. 언젠가 그 말을 해드릴게요. 그런데 지금은 안 돼요. 살면서 저한테 갚아나가세요. 그럼 나중에라도 용서한다고 할게요. 언제가 될진 모르지만. 둘째 동서를 차가운 바닥에 혼자 두고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사실 완전한 해피엔딩은 아니에요. 그 뒤로 큰 동서와 작은 동서는 앙숙이 돼 서로만 보면 이를 가는 사이가 되었고 세 형제의 부부 모임은 다시는 진행될 수 없었죠. 그 원인이 저인 것만 같아 마음이 불편했지만 이제는 제가 잘못이란 생각은 안 하려고요. 오히려 악의 원흉을 없앤다고 생각하며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저는 앞으로 조금 더 성숙한 어른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공부하고 배우려고요. 헛똑똑이가 되며 동서들처럼 저렇게 내가 아닌 타인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순간이 올지도 모르니까요. 많이 배우면서도 엄마 말씀처럼 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해피엔딩이길 바랍니다.